여러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거 우리 겁니다. 옛날처럼 또 뺏기면서 후손들에게 무책임한 선조로 남는 역사의 오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것만 우리 거 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지난 2019년 9월 14일 페페TV에서는 한국의 5,800조 원유를 빼앗기게 생긴 이유, 사우디 10배 매장량 날린다 라는 제목으로 7광구의 존재부터 되찾아와야 하는 이유를 공론화시키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영상은 100만 명 이상이 봤으며 이후로도 꾸준히 시청자님들께서는 페페TV에 7광구의 공론화를 촉구하시는 분들의 댓글이 올라왔고, 청와대에 청원까지 넣어주시는 시청자님들의 간곡한 바람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으나 여러가지 사회 이슈들로 인해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34년 만에 우리 정부가 대륙붕 제7광구 석유자원을 개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을 산유국의 꿈에 부풀게 하는 우리 해양 영토 7광구는 그동안 일본과의 공동계약 조약에 발이 묶여 방치되어 있었는데요. 드디어 정부가 개발을 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산업자원부는 해저 대륙붕 7광구 개발을 재추진하고 올해 1월 2일 한국석유공사를 개발사업자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조관권을 취득했다는데요. 7광구는 1968년 국제자원탐사기구에서 조사한 결과 세계에서 가장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과 공동계약 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이 개발을 거부하는 바람에 지난 34년간 일체의 탐사와 개발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산유량을 가지고 있는 대륙붕의 개발을 일본은 거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본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성과는 관계없이 대륙붕을 그냥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의도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2028년 한일 공동계약 조약이 종료되면 7광구의 90% 이상, 거의 전 지역이 일본 소유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채택되면서 대륙붕 영유권이 일본에 유리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법적인 논리에서 자기들이 이제는 유리하다고 판단해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 정부의 재개발 추진 결정을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통보한 상태입니다. 공동개발조약상 일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국도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일본의 답은 아직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벚꽃 스캔들이다, 사학재단 비리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도쿄올림픽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광구를 신경쓸 겨를조차 없을 정도로 공사다망한 날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는 찬스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정신없는 이 틈을 노려야 합니다. 정부는 한일 공동개발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상태에서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광구의 운명에 있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이 반대할 경우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재 7광구 근처엔 4개의 중국 해상 유전이 가동 중입니다. 일본은 7광구 즉 JDG에 석유가 중국 유전으로 빨려 들어간다며 2008년 중국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그 위치가 7광구에서 겨우 860m 떨어진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한국 정부의 개발 통보에도 일본은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한국이 단독 개발을 강행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한국이 먼저 조약을 깼다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한일 간 조약이 사라지면 중국이 7광구로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한일 협정이 파기된다면 중국이 그쪽 해역으로 들어오도록 승인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일 간의 협정을 파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일본에게도 유익한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설득이 되는 거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언제 유식한 사람들 말 듣는 거 보셨습니까? 똥꼬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계속 개발을 거부할 경우 국제재판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2028년 한일 간 조약이 종료된 이후엔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조약이 끝나기 전에 국제기구에 중재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제해양재판소 관계자는 공동개발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협정의 목적과 취지를 이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재판을 해도 꼭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7광구 조약 종료를 8년 남겨둔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과 7광구를 가지고 법적 분쟁까지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것이며 또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7광구에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는 물론 파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라는 기구에서 동중국해 대륙분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한참 뒤인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인 우드로 윌슨 센터가 낸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추정 매장량까지 나왔습니다. 7광구가 노다지라는 보고서가 나오니 1970년 박정희 정권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7광구를 우리 땅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사실 7광구가 우리 땅이라고 하기엔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있지만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돼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제주도로부터 7광구까지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었으니 7광구는 우리 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론 훨씬 더 가깝지만 7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 600m 깊이의 거대한 바다 골짜기 해구가 끊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개발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와서 1978년 한일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석유가 나오면 반씩 나누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국제법적인 근거만 있었지 막상 석유를 탐사할 기술도 돈도 없었으니 일본의 조약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때부터 7광구의 이름은 JDG 조인트 데벨롭먼트 존 한일 공동 개발구역으로 바뀝니다. 1980년부터는 한일 양국이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합니다. 시험적으로 7개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긴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온 국민이 산유국 이제 부자 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에 국민 가요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해버린 것입니다. 1978년 맺은 조약 때문에 한국이 단독으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라도 계속 개발하고 싶어도 일본이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도록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후 지금까지 34년 동안 7광구는 시추는커녕 탐사 한번 해보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 일본은 갑자기 개발을 중단한 표면적인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다지일 줄 알았는데 막상 조사해보니 돈 들여 개발할 만큼 경제성이 있지는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이때부터 도입되었는데 대륙붕 소유권을 옛날처럼 어느 나라와 연결됐는지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 그어서 반씩 나눠 갖자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중간선을 그어보면 90% 이상이 일본 영토로 귀속됩니다. 게다가 1978년 맺은 한일조약은 영구조약이 아니라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입니다. 2028년 즉 앞으로 8년 뒤에 종료됩니다. 땅속에 있는 석유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개발해서 반씩 나누지 말고
2028년 조약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서 일본이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7강국 JDG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석유 자원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남은 8년도 빠듯하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가 지난달 일본 외무성에 한국이 개발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고 현재 일본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과거 전례로 봤을 때 일본이 동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감안하고서라도 우리 정부는 국제재판까지 가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7강구는 일본의 말대로 정말 경제성이 없는 것일까요? 일본이 주장하듯 7강구 JDG가 정말 경제성이 없어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지 않 일본은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불과 100년 정도밖에 안 된 근현대 역사를 과연 숨길 수 있을까요? 일본의 행위는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 베를린을 향해 일본이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한국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분위기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어떤 계기로 세워진 것일까요? 처음 세워진 건 2011년 12월입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에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집회를 꾸준히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집회 1000회를 맞은 기념으로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 처음 세웠습니다. 일본에게 더욱 강력하게 항의하기 위해서였죠. 시민들의 적극적인 모금으로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소녀상은 높이가 130cm이며 치마 저고리를 입고 짧은 머리를 한 소녀가 의자에 앉은 채 일본 대사관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에 끌려갔던 14세에서 16세를 재현한 것입니다. 또 소녀상 옆에는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이는 할머니들의 고통에 공감해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뜻깊은 조각상입니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은 국민모금 등으로 전국 각지와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사립공원 등 해외에도 세워졌습니다. 일본의 만행과 실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역사를 속이고 싶은 일본은 속이 타들어가겠죠? 그동안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주한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을 철거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다시 거론하지 않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대단히 무례하고 뻔뻔한 요구입니다. 특히 소녀상이 대사관의 보호 등을 규정한 빈 협약에 접촉됐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빈 협약 22조 2항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는 외국 공간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물론 평화의 소녀상은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생긴 건 2015년 12월 28일입니다. 한일 간 위안부 관련 협상이 타결된 것이죠. 거센 논란이 일면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이전 문제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합의문은 위안부 소녀상 부분에 대해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에 대해 공간의 안녕과 위험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소녀상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 대사관 앞에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관해서 잘 알려드리려다 보니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중심부 미테구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현재 일본은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의견은 소녀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거의 기울었습니다. 그러자 일본의 언론들이 소녀상 존치 결정 배경에는 한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독일 여론이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10일 보수 성향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신문의 편집위원은 소녀상 존치 배경에 독일 여론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테구가 소녀상 존치를 결정함으로써 조기 철거가 어려워졌다. 독일 여론 중에는 한국 측 주장에 동조하기 쉬운 경향도 있어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사실상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황당한 주장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소녀상을 설치한 국가는 유럽에서 독일뿐이다. 이는 한국계 시민단체의 오랜 압박과 함께 독일 내 한국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쉬운 소양이 있기 때문이다. 착각이 심한 것 같습니다. 독일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일본보다 훨씬 더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일본과 유사한 과오를 저지른 전범국가입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사과했습니다. 그런 독일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다는 건 엄청난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황당한 발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독일 언론들은 일본군은 2차 세계대전 중 적어도 여성 20만 명을 점령지에서 군 위안소로 납치했다. 일본 우파 보수 정부의 대응은 전시 성폭력의 해결이나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일방적인 보도를 내세웠다. 이걸 보면 독일 언론들이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보면 객관적인 사실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편집위원은 이어서 독일의 일본 연구자도 일본의 전후 처리 방식에 비판적인 사람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깨어있는 지식인들이네요. 그는 또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나치 전후 처리를 잘했지만 일본은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으며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한국계 시민단체는 독일인의 자존심을 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독일과 싸우자는 것인데요. 그는 계속해서 황당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특히 독일의 좌파 정당들은 일본의 전후 처리에 관해 여러 노력을 감안하지 않고 일본은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는 중국이나 한국의 주장을 고지 듣는 경향이 강하다. 요미우리의 보도를 보면서 일본의 구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정신승리는 참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편집위원은 베를린 주재 일본 대사관이 지자체와의 관계 구축에 허술했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베를린 소녀상 설치를 막지 못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소녀상 설치를 철회시킬 수 있었던 것은 현지 재료 일본인이나 자매 도시인 마스야마시에서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독일 주재 일본 대사관은 독일이 일본의 전후 처리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끈질기게 설명을 이어갈 방침이다. 네, 그래봤자 늦었습니다. 이미 열차는 떠났죠. 베르린시 미테구 의회는 지난 1일 전체 회의를 열고 평화의 소녀상 연구 설치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녹색당 소속의 의장은 성폭력 희생자를 추모하는 평화의 소녀상 보존을 위한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표결에는 구의원 29명이 참여해 24명이 찬성했고 고작 5명만이 반대했습니다. 녹색당과 좌파당이 공동 결의한 해당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구의회의 참여하에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2차 세계대전 중 한국 여성에 대한 일본군의 성폭력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기반하고 있다. 전쟁이나 군사분쟁에서 성폭력은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으로 막아야 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바로 그 상징이다.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내년 8월 14일이었던 설치 기한을 내년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